내가 생각하는 수행의 정점은 깨달음이 아니고 그 상생과 공존이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깨달음이 정점에 이르르면 나누는 것 말고는 없다는 거였거든. 상생과 공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드러날 때는 결국은 누군가에게 경쟁을 하거나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는 마음이고, 그게 내가 볼 때 인도 철학에서 잘 표현된 게 아힘사였어. 깨달아서 뭐 할 거니? 결국은 상생과 공존을 해야 되지 않니? 근데 상생과 공존을 하려면 마음속에서 뭘 없애야 되냐면 누군가를 해치거나 경쟁을 하거나 다치게 하려는 마음을 없애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인도 철학의 표현이 아힘사였거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딜레마가 수행처를 가는 것도 답이 아니고 회사 생활을 하니 너무 지향이 공명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안으로 생각하신 게 약간 수행 살짝 걸쳐있는 요가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수행하고 현실하고의 어떤 나름의 합의점이 내가 볼 때는 요가였던 거죠. 왜냐면 너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요가 자체는 기본적으로 수행 체계야. 근데 지금 한국에 우리에게 이해되어져 있는 요가는 수행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다이어트, 여성들의 다이어트의 수단 중에 하나였고, 아니면 몸매 관리의 하나였고, 근데 원래 요가는 기본적으로 깨달음을 지향하는 일련의 수행 방법론이니까. 그래서 나는 요가가 갖고 있는 그런 지향하고 내가 원래 수행에서 했던 지향하고 또 일치하고, 또 요가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그 생계를 하기에도 적절한 어떤 합의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가를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린 건 딴 게 아니었지. 원래 내가 했던 수행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뭐 아시탄가 요가를 비롯해서 요가 수련이 메인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냥 마음을 닦는 게 메인이었기 때문에 테크닉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고민을 했던 것들이, 그러면 뭔가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야지 생계를 하면서 수행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수행을 했던 지인들 중에 요가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요가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요가를 해보니 우리가 했던 거랑 비스무리한데 조금 더 동작이 많고 난이도가 높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동네 요가원을 한 6개월 정도 다녀봤어. 별건 없어. 근데 원리를 모르겠는 거야. 지인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 그분이 아시탄가 요가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인하고 같이 가봤지. 나는 아시탄가 요가를 그때 처음 들었어. 2008년, 9년 요때쯤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동작도 많고, 근데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지. 유튜브에 그 존스캇이라고 빠따비 조이스한테 배운 그 뉴질랜드 사람의 아시탄가 프라이머리 시리즈 동영상이 떠 있더라고.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집에서 쭉 봤어. 보니까 동작이 일정한 루틴이 있더라고. 아시탄가 요가 워크샵들이 중간중간 있어서 6시간짜리 이런 거를 한번 들어봤어. 근데 알려주는 게 동작밖에 안 알려주는 거야. 아무런 설명이나 원리나 이런 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뭘 배웠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배워서는 못 가르치겠다 생각이 드니까 내가 아시탄가 요가를 파보려고 마음을 먹은 거야. 근데 파보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 하나는 이 해부학에 대한 원리가 없으니까 몸이 안 되는 동작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 해부학 책을 뒤져봤지. 아마존 뒤져보기 전에 한국에 있는 요가 해부학 책을 뒤져봤어. 근데 한 권도 없는 거야. 뭐 필라테스 해부학, 헬스 해부학, 무용 해부학 이런 것들은 많더라고. 근데 나는 기본적인 해부학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뭐 그걸 본다고 해서 요가 해부학을 하기 어렵잖아. 아마존에서 뒤져보니까 그 요가 아나토미라고 하는 책도 있고 DVD도 있더라고. 요가 아나토미 그 책은 휴먼 키네틱스라는 그 미국의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 출판을 해서 내가 이제 거기다 이메일을 보냈지. 판권을 좀 받아서 번역하고 싶다고. 답을 안 주는 거야. 집에서 210페이지짜리 그 레슬리 카미노프가 쓴 요가 아나토미 책을 번역을 다 끝내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지.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 한솔 출판사에서 그 판권을 가져와서 이미 출간을 했더라고. 번역을 해서. 또 하나 이제 찾아낸 게 요가 아나토미 DVD라고 데이비 케일이라는 그 미국인이 있는데, 그 친구가 2시간짜리 DVD를 2개를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또 연락을 했지. 내가 계속 연락을 하니까 판권을 주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스크립트를 받아와가지고 DVD를 한국어 더빙을 해서 여기서 팔았어. 그 과정에서 요가 해부학을 정립을 하게 된 거야. 내가 몸을 못 썼던 이유는 일단 아시탄가 요가가 어떤 철학이나 흐름을 갖고 돼 있는지도 몰랐고, 두 번째는 당장 그건 차치하더라도 몸 동작을 해내려면 안 되는 동작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부학을 배우면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해부학 공부를 한 거거든. 그래서 나는 요가 아나토미 DVD를 보고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요가를 보는지를 이해하고 나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뼈대부터 근육, 근막, 인대, 힘줄,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몸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있고 밑으로 끌어당기는 근육이 있잖아. 내가 팔을 이렇게 쭉 수직으로 뻗고 싶은데 만일에 이까지밖에 못 벗었다면 들어 올리는 근육은 약하고 밑으로
밑으로 끌어내리는 중력이라든지 끌어내리는 데 관여하는 근육은 강한 거잖아. 그 관계를 해부학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된 거야. 내가 몸을 잘 쓰거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해부학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안 되는 동작을 해부학적으로 다 정리를 한 거야.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근육 A와 밑으로 잡아당기는 근육 B 사이에서 B가 너무 강하면 B를 이완시키면 되는 거고 A가 너무 약하면 A를 강화시키면 된다는 걸 알고 나서 안 되던 몸을 다 만들어낸 거야. 네. 그래서 안 되는 동작이 거의 없게끔 요가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몸을 바꾸는 거지. 그러면 구조를 이해해서 자세마다 왜 안 되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쌤 몸으로 실제 실습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임사 RIT 200이나 500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내가 완전히 초보자의 몸 상태에서 안 되는 동작들을 해부학적으로 하나하나 체크해서 되게 만들어 놓은 일련의 과정을 해부학과 아사나로 풀어놓은 거란 말이야. 물론 이제 명상 철학은 내가 오랫동안 이제 수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명상은 오래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었고, 철학은 요가 철학책 몇 권 읽으면 돼. 명상을 하는 사람이 요가 철학책을 몇 권 읽으면 원리는 똑같거든. 명상에서 깨달은 것들을 알아낸 것들을 말로 풀어낸 게 철학이기 때문에 거기다 인도 철학의 용어와 개념만 써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명상 철학은 크게 문제가 없었고, 내 몸을 가지고 해부학을 공부해가지고 내 몸에 적용해서 안 되는 동작들을 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좀 걸린 거지. 많은 요가 중에 아시탄가를 선택하게 되신 게 지인이 하고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으셨어요? 내가 처음 본 게 아시탄가 요가라는 걸 알게 됐고 듣게 됐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다른 요가들은 일관된 방식으로 수련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시탄가를 보고 나니까 스탠딩이 있고 시팅이 있고 피니싱이 있는데, 그게 해부학을 공부하고 나서 보니 근육을 풀어가는 방식이 흐름을 갖고 풀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보기에 아시탄가 시팅의 일부는 순서를 좀 바꿔야 될 게 있어. 근육의 흐름상, 몸을 풀어가는 흐름상. 근데 어찌됐건 간에 큰 틀에서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정합성이 높게끔 아사나가 배치돼 있다는 걸 보고, 그렇다면 이걸로 지도자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걸로 정비를 한 거지. 그래서 아임사에 있는 모든 그 아사나 관련된 교육들은 아시탄가를 기반으로 돼 있어. 해부학을 갖고 몸을 만들고 아사나도 지도하고 핸즈온도 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공부하고 선생님 몸으로 실습하며 검증한 시간이 2년 정도 되신 거예요? 그렇지. 2010년 8월에 요가원 오픈하기 전까지 강사 교육, 교재, 해부학, 아사나, 명상, 철학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 내 몸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놨는데 몸이 다 풀려 있지는 않았지. 그런 상태로 오픈을 한 거지. 요가원을 오픈하기 전에도 이미 교육 교재를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왜 그러냐면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수행처 자체에도 교육이 되게 많았었거든. 그래서 주말이나 쉬는 날 주변 요가원들은 어떻게 하나 돌아보니까 그 사람들도 주말에 모여서 교육을 하고 있던 기억이 나더라고.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 요가원을 준비했던 게 아는 지인을 통해서 준비를 했었잖아. 근데 그 지인이 요가 얼라이언스 인증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그때 나도 이미 요가 얼라이언스 인증에 자격이 돼서 그 인증을 같이 가지고 있었거든. 그런데 나는 요가를 뭐 처음부터 막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다가 요가원을 할 거면 교육도 같이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선생님 처음 오픈하신 게 2010년 8월 8월이었지. 인데 이름을 그때도 아힘사를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요가 힘사였는데 요가하고 아힘사를 합쳐서 네. A가 겹치니까 이제 요가 힘사로 바꾸는 거지. 선생님이 알고 계신 아힘사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내가 수행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수행에서 정점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본 거거든. 수행에서 정점은 결국 이제 첫 번째는 개인의 깨달음이지. 내 개인이 어떤 마음의 장애가 없고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그걸 확장한다면 개인으로서는 더 이상 추구할 건 없거든. 네. 그럼 남는 문제는 뭐냐? 내가 과거에 헤맸던 또는 괴로웠던 부분들을 다른 이들도 여전히 헤매고 있거나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가 유일한 할 일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수행의 정점은 깨달음이 아니고 그 상생과 공존이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깨달음이 정점에 이르르면 나누는 것 말고는 없다는 거였거든. 상생과 공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드러날 때는 결국은 누군가에게 경쟁을 하거나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는 마음이고, 그게 내가 볼 때 인도 철학에서 잘 표현된 게 아힘사였어. 그게 비폭력 불살생이잖아. 깨달아서 뭐 할 거니? 결국은 상생과 공존을 해야 되지 않니? 근데 상생과 공존을 하려면 마음속에서 뭘 없애야 되냐면 누군가를 해치거나 경쟁을 하거나 다치게 하려는 마음을 없애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인도 철학의 표현이 아힘사였거든. 힘사가 폭력이잖아, 폭력. 네. 근데 아라는 부정 접두가 붙으면 아힘사가 이제 비폭력 불살생이 되거든. 그게 나는 상생과 공존의 핵심 키워드라고 본 거야. 그럼 선생님이 티칭하고 교육하고 하셨던 그 모든 프로그램에 아힘사의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채식한 지가 2003년부터 했으니까 20 몇 년 됐잖아. 채식을 하게 된 배경에도 내 마음속에 그게 많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생각해. 음식을 먹는 게 뭐 고기를 먹거나 생선을 먹는 게 잘못은 아닌데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건 나는 좋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어떤 생명이든 간에 뭐 식물을 포함해서 어떤 생명도 기꺼이 죽으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살고자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내가 사람으로서 생명을 유지할 때는 먹어야 되니까 다른 존재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 근데 꼭 필요한 희생이 아니면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싶다라는 게 나의 어떤 네. 음식에 있어서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싶다, 희생을. 내가 식물만 먹고도 살 수 있다면 이 지구 전체 생산량의 95%를 식물이 담당하고 있거든. 그리고 나머지가 이 동물들,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 담당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근데 모든 동물은 식물에 기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식물을 먹고도 생명이 유지가 되고 건강이 유지가 된다면 굳이 동물은 안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같은 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안 먹어도 된다는 결론에 달하고 비폭력 불살생의 정신의 실천으로 채식을 선택하게 된 거거든. 선생님이 삶에서 실천하는 또 다른 아힘사가 있을까요? 제일 기본은 마음의 상태지. 나 바깥에 다른 대상이 있냐라는 질문 나는 항상 하고 살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내 인식이 투영된 어떤 거울 역할밖에 안 하니까 내가 누구를 보고 어떤 경험을 하든 간에 결국은 그게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잖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경우 수는 사랑이나 수용을 선택하는 거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랑이나 수용 같은 것들이 적극적인 비폭력 불살생의 실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밖에 대상이 따로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 나 따로 있고 남 따로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나만 대하는 거잖아. 내가 나를 폭력적으로 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비폭력 불살생은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거지.